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건 결국 연구를 한다는 거다. 그렇다면 이 연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어, 현장 전문가도 연구자일 수밖에 없고 그 측면을 인식해서 그 부분을 계속 고도화하는 역량 강화 모델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 시간에는 좀 배경에 해당하는 정보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거기서 핵심은 연구자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였고, 그 부분이 실제로 현장 전문가들이 서비스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소위 말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룰 때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그래서 현장 전문가는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라면 연구자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그 연구의 세부 유형 내용 중 하나인 개입 서비스의 효과 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방법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건 그 서비스의 기저 모델이 있다여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거는 앞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겟이 되는 문제 증상이나 행동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타깃이 되는 문제 증상 및 행동을 어떤 메커니즘 요소로 개선하는가 하는 메커니즘 표적 요인도 함께 평가를 해서 효과를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 자체에 모형이 배어 있는 거죠. 즉, 표적 요인이 있고 그 표적 요인의 어떤 상태에 따른 결과로서 증상 요인이 있다. 그 두 개를 연결하면 이제 모형이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는 거는 모형이 그 프로그램 안에 배어 있다는 것이고, 그 모형이 바로 효과 평가를 가이드하는 핵심 지표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어,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건 조금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좀 예시인데요. 실제로 제가 소속된 학교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저희 학교의 신학과에서 종교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목사가 되겠다는 친구 하나가 이 성중독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찍는 문제 행동, 범죄 행동이죠. 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실제로 이제 그 행위가 적발된 후 깊이 반성하고 또 그 카메라 찍는 당사자가 됐던 여하구가 또 합의를 해주어서 이 친구가 완전 퇴학까지는 당하지 않았지만 이제 무기정학이라는 굉장히 큰 중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어, 대학에 있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그 상담센터의 전문가가 이 문제 행동이 어, 소거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전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 무기 정학이라는 징계를 풀어준다. 이제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돼가지고 요 남학생이 제가 그때 이제 학생상담센터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학생상담센터에 좀 강제 상담이 배정된 실제 사례입니다. 물론 좀 한참 지난 사례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 친구한테 저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적 개입을 제공하고 효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문제 행동은 이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찍는 행동으로 개념화할 수 있겠죠. 범죄 행동이면서 문제 행동이죠. 근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일 이후에 그 행동을 과연 학내에서 다시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 삼는 소위 말해 타겟 증상, 행동은 제로입니다. 서비스가 시작될 때 제로. 물론 학교 밖에서 이 행위가 병리적 행위니까 조절이 안 돼서 다시 그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모니터링 할 수도 없고 결국 본인 자기 보고로 이 행동의 빈도나 어떤 강도 이런 거를 측정, 평가해야 되는데 근데 본인은 학교를 계속 다녀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이 학생상담센터에 학교 밖에서라도 솔직하게 자기가 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해줄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보고서를 써서 이 학생에 대해 보고서를 써서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데 효과 평가하는 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 이제 학생상담센터가 생각한 것은 이 친구를 서비스할 때 그리고 이 친구를 이해할 때 결국 같은 거죠. 사용하는 모형을 하나 설정을 하고 그 모형에서 이 친구가 비교적 신뢰를 형성한다면 솔직하게 응답해 줄 수 있는 변인들, 즉 개념들을 선택하여 그 개념을 측정하고 그 부분에서 변화, 즉 회복이 되는 걸 사전사후에 확인한다면 행동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상태로 효과 평가하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꺼낸 모형 중에 하나가 아젠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만든 계획된 행동이론이라는 모형이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이 모델은 실제로는 이제 의식적 선택 행동에 주로 이제 쓰는 모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모델이 중독 행동에 다양하게 검증된 모델이기도 해요. 뭐 알코올 이용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성중독 행동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모델로 성중독 행동, 범죄 행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부 설명력이 갖고 있는 모델 중 하나로 저희가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델을 보시면 궁극적인 표적 문제 행동인, 범죄 행동인, 몰래카메라 찍는 행동이 가장 끝에 있고요. 그 바로 앞에 심리적 개념 변인으로 그 행위를 다시 하고 싶은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촉진하는 것으로 그 행위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지각된 통제감,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으로 연결한 게 지금 보시는 계획된 행동이론입니다. 아젠이라는 학자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행동 쪽은 비교적 솔직하게 응답을 받기가 어렵고, 솔직하게 응답을 하고 다 0점이 찍힌다 하더라도 이게 시작부터 0점이었기 때문에 효과적인가 상담이?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이 행동을 학교에 돌아왔을 때 안 할 수 있겠는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본인의 마음 상태. 어쨌든 마음은 행동으로 구현된 게 아니면 처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득이 가능하고 본인도 결국 이 행동을 다시 하면 안 된다는 걸 동기화된 상태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단위의 상태는 비교적 솔직하게 우리랑 평가, 검사할 수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태도, 규범, 비함적 통제감, 의도, 플러스 갈망 이것들을 수치화해서 사전 사후 실제로 이제 중간중간에 촘촘하게 반복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 행동을 촉발하는 심리적 요인들이 상담 초기에 비해, 서비스 초기에 비해 서비스를 성실히 받고 제공하고 끝날 즈음에 안정된 형태로 개선됐는가를 평가해서 다행히 이 친구는 성실하게 이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성실하게 잘 따라와가지고 그런 지표들에서 안정적인 변화가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고
일정한 기간들을 거쳐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졸업을 한 사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게 방금 앞 슬라이드를 통해 소개해드린 모든 서비스 효과 평가에는 모형이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예시로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계획된 행동 이론이라는 모형은 예를 들어 지금 논문으로 보시는 것처럼 반복되는 중독 행동의 일종인 음주운전 행동에도 적용돼서 설명력이 검증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모델을 서비스 제공의 효과 평가 기저 모델로 채택해서 사전사 후 중간에 촘촘히 반복적으로 변화를 체크하는 그런 지표로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서비스 효과 평가를 하실 목적이라면 그 서비스, 즉 개입 프로그램의 기저 모델을 꼭 명료하게 꺼내 들고 그걸 기반으로 효과 평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예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이 서비스 효과 평가를 위한 설계와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는 문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효과 평가 설계를 하는 것도 연구자들 간에 합의해 놓은 문법에 따라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효과 평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류의 연구를 할 때는 조사 연구와 실험 연구가 가능하죠. 물론 이제 서비스 효과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실험 연구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연구라는 그 큰 그림에서 다시 출발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조사 연구와 실험 연구를 좀 구분해 보면 조사 연구는 연구할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질문지 형태로 구성해서 다수의 참여자에게 자료를 수집하는 형태로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로 구분 가능하죠. 근데 반면에 실험 연구는 이런 조사 연구와 달리 연구 주제 이외의 요인이 결과, 즉 연구 결과에 미칠 영향을 통제한 환경 속에서 그게 이제 이 효과 평가 연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소위 말해 무선 그 통제 집단을 두고 그 무선 배정한 어, 개입 집단과 통제 집단을 두고 설계하는 게 바로 연구 주제 이외의 요인이 결과에 미칠 영향을 그런 설계를 통해 통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흔히 말해 randomized control trial이라는 표현의 설계가 이 첫 번째 연구 주제 이외의 요인의 이 결과에 미칠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 독립변인을 직간접 조작하여 그 변화의 효과를 보는 건데, 여기서 개입 효과 연구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립변인이라는 것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모형 속에서 메커니즘 표적 요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지치료식으로 중독 회복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 비합리적 신념이 바로 이 메커니즘 표적 요인이 되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변인 조작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독립변인을 조작하는 작업을 하고, 즉 개입 집단에 그 기법을 적용하고 그 변화가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종속 변인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상, 문제 행동, 즉 중독이라고 치면은 중독 행동 빈도 혹은 뭐 중독과 관련된 갈망 증상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것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는 실험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은 주제 이외의 변인, 예를 들어 위약 효과, 뭐 기대 효과 같은 얘기네요. 기대 효과, 위약 효과, 시간 효과, 제3의 변인 전반을 다 통틀어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설계를 하고, 그리고 표적삼은 개입이 표적삼 메커니즘 요소와 그 결과로 개선되는 증상, 타겟 행동 요인 요소가 함께
공변하는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이렇게 검증하는 이런 식의 형태를 띠는 실험 설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한다면 당연히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사후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측정이라는 건 뭔가 수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측정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 측정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흔히 쉽게 많이 쓰이는 자기보고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 측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사후에 개입 집단과 통제 비교 집단 간에 어떤 변화 차이를 보이는가를 통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서비스에 효과가 있었는가를 검증하는 것. 이렇게 연구 설계의 관점에서 서비스 효과 평가 연구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구체적인 연구 설계 얘기 그리고 분석 방법 얘기하기 전에 어찌 보면 이 단계에서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측정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리고 설계의 분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서비스 효과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 즉 측정해야 되겠죠. 그 측정의 어떤 측정 도구, 다른 말로 현장에서 쓰면 그걸 검사 도구라고 부르죠. 측정 도구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모을 건가 하는 게 요리로 치면은 타당하고 깨끗한 안전한 원재료, 요리를 위한 식재료를 모으는 셈인 거죠. 그 식재료는 적절하고 신선해야 되는데 그게 측정의 표현으로 바꾸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고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식재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김치와 고기와 두부와 이런 거. 해물탕을 끓이겠다고 하면 그 밑에 그림 같은 그런 해산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어떤 연구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부합한 어떤 측정을 한다는 건 결국 그 측정 도구가 타당하고 신뢰로울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는 측정 도구, 효과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측정 도구가 내용면에서는 모형의 핵심 표적 요인과 결과적 증상 요인들을 다 반영하는 측정 도구여야 한다라는 건 뭐 앞서 말씀드린 것 안에 배어 있는 이야기니까 한 번 더 짚고 지나가고 그렇게 선택한 측정 도구 자체가 타당하고 신뢰롭냐, 즉 심리 측정적 속성이 괜찮냐 하는 걸 검토할 때 몇 가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히 살펴볼 때도 우리가 모형을 쓰거든요. 그 모형이 고전검사 이론이 대표적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은 모형과 같은 용어죠. 고전검사 이론이라는 심리 측정에서 아주 오랫동안 쓰여왔던 하지만 매우 강력한 이 이론 모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얻는 숫자는 관찰 점수로 명명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불안하다. 0점에서 5점 사이에 몇 점인가요? 이렇게 자기 보고를 요청했을 때 응답하는 사람이 즉 서비스 대상자가 4점이요 이렇게 응답했다면 저 4점이 바로 측정한 점수, 즉 관찰한 점수가 되죠. 그러면 저 4점 안에는 저 나는 불안하다라는 측정 도구는 불안이라는 심리 상태를 재려고 준비한 도구니까 이 4점 안에는 원하는 이 심리 상태인 불안이라는 것이 배어 있고 요걸 이제 진짜 점수, 진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 외에도 뭔가 다양한 오차가, 에러가 추가로 이 점수 안에 배어 있다. 예를 들어 외향성 성격 기질을 가진 사람이 준 4점과
관찰 점수 4점과 신경증적 경향성 기질을 가진 사람이 준 4점은 같은 불안일까? 생각해보면 다르겠죠? 신경증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의 4점이 실제로는 오차를 끌고 들어올 가능성, 즉 타고난 기질이 현재 불안 외에 추가로 저 4점이라는 관찰 점수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리 측정 도구를 선택하든 어떤 바꿔 말하면 심리 검사를 선택하든 그 심리 검사는 관찰 점수를 우리에게 주는데 설령 그게 투사 검사라 하더라도 받은 정보는 관찰된 정보인데 그 관찰된 정보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내가 그 측정 도구 혹은 검사 도구를 써서 확인하려고 하는 무언가 개념, 속성과 그 외에 뭔진 모르지만 소위 말해 제3의 변인, 이걸 묶어서 오차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같이 딸려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좋은 측정을 했다, 즉 신뢰로운 측정을 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측정해서 관찰한 점수, 숫자 혹은 정보 안에 진짜 점수의 점유율이 높았으면 좋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소위 말해 신뢰도라고 부르는데 크롬바란 학자가 공식을 개발하여 그 크롬바 알파 계수를 구하면 그 알파 계수를 제곱을 해봐요. 그러면 그 제곱 값이 우리가 관찰한 점수의 진짜 점수가 점유한 비율이다.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수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측정 도구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봤을 때 보통 크롬바 알파 값을 이제 대표 값으로 해서 신뢰도를 보잖아요. 근데 보통 최소한 0.7은 넘어야 돼라는 기준을 갖고 있죠. 그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요 고정검사 이론에 따르면 0.7을 제곱을 해보세요. 그럼 77, 49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확보한 데이터 점수에 적어도 약 50% 이상은 진점수다. 진짜 재려고 한 걸 쟀어. 이래야만 그 데이터를 갖고 효과평가 검증을 하든 관계를 엮어서 모형 검증을 하든 이 연구의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 있어라고 말하는 최소한의 신뢰도가 0.7 이상이기 때문에 0.7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진점수의 비율로 다시 계산하면 제곱을 한 결과니까 49%, 즉 50% 이상이어야 그게 연구할 가치, 즉 효과평가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타당도라는 건 그 진점수가 진짜 측정하려고 하는 걸 측정했냐. 예를 들어 중독의 갈망, 중독 행동의 갈망을 재려고 만든 도구가 진짜 갈망을 재는 거 맞냐. 이게 타당도. 모아놓은 그 갈망의 점수가 그 갈망에 해당하는 것들만 잘 모은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이라면 신뢰도는 0.7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신뢰도와 타당도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 이건 기본적으로 고전검사 이론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당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 점수 안에 들어있는 진점수가 진짜 측정하려고 했던 개념을 잘 측정한 거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미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래서 내용 타당도를 볼 수도 있고 구성 개념 타당도, 즉 그 측정한 개념의 하위 요인 구조가 데이터와 일치하느냐. 1요인 구조냐, 2요인 구조냐, 3요인 구조냐. 이게 구성 개념 타당도. 그리고 그 측정한 개념이 유관 개념과 잘 예측한 대로 연결되냐. 관계에 기초한 타당도. 요 안에 뭐 수렴 타당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심리 측정에서 측정이 잘 됐다라고 말하는 하나의 지표인 타당도에 관한 세부 내용이고 이건 결국 고전검사 이론에 따르면 진점수가 정말 잘 잴 걸 쟀냐 요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효과 평가를 위해 그냥 추상화된 만족도를 받아갖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모형에 기반하여 메커니즘 표적 요인, 그리고 결과적 표적 요인, 즉 주호소 문제 행동 증상 표적 요인 이런 것들을 공이 사전 값을 측정하고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그리고 사후 값을 측정하여 사전 사후 그 편차값을 통해 서비스가 효과적이었는가를 검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보통 서비스 효과 평가 연구가 진행되니까 그 측정이라는 게 요리를 한다고 치면은 제대로 된 신선한 식재료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가장 기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전검사 이론이라는 심리 측정 이론에 기반하여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요거를 좀 종합해 보면 이제 이렇게 다트의 비율을 좀 써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측정 문항을 가진 중독 갈망 척도를 효과 평가용 척도 중 하나로 우리가 사전에 측정하고 사후에 측정하는 식으로 쓴다. 이렇게 한다면 그 10개가 표적지를 잘 형성하여 소위 말해 이제 탄착군이라고 하죠. 잘 이렇게 모여서 그 10개가 갈망이라는 걸 잘 재고 있으면은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근데 지금 이 다트의 4개의 예시 중에 이 10개의 다트를 던졌는데 이 다트가 하나의 탄착군에 잘 모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갈망만 재는 게 아니라 뭐 의도도 재고, 뭐 행동도 재고, 아니면 뭐 유관 증상도 재고 이렇게 해서 갈망이라는 표적지만 잘 재도록 열문항이 신뢰롭고 안정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탄착군이 막 벗어나갖고 갈망 이외의 개념들까지 막 어, 경계를 넘어서 측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측정의 도구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도구를 통해 모은 숫자는 아무리 세련된 분석으로 분석을 해도 해석적 가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신뢰도는 탄착군의 잘 측정 도구가 모여진 채로 측정을 하느냐를 말하고 타당도는 그 모여진 탄착군이 진짜 표적지를 향해서 모여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탄착군이 모여 있느냐 이게 타당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트 비율을 써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그 다음 타당도를 말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타당도는 따질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요 심리 측정, 그러니까 심리가 워낙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복잡성이 생기는 거죠. 물리 측정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런 측정에서 이 측정학적 대표 속성인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의 기저 모델이 되어주는 고정검사 이론을 가지고 뒤에 세 번째 시간에 좋은 현장용 심리검사 도구 고르는 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때 이 얘기는 좀 다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측정이라는 부분에서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 챙겨야 할 사항들을 좀 배경에다가 잘 깔아놓고 요 서비스 효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설계는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 좀 설명이 됐죠. 우리가 서비스 효과 평가를 하려면 가장 완벽한 형태로 설계를 한다면 개입하는 집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개입 효과를 검증할 때 제3의 변이를 통제하면서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설계를 준용한다라는 관점에서 비교 집단을 같이 두고 이 개입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연구 참여자, 서비스 대상자를 배정하는 건 랜덤으로 배정하는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이 양 대상자에게 사전과 사후에 측정을 하는 이런 설계를 하는 게 서비스 효과 평가의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설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전 사후에
기대하는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느냐, 요걸 검증하는 건데, 요 검증 면에서도 이 해석을 어디까지 적용할 거냐에 따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사전에 측정한 측정값과 사후에 측정한 측정값을 단순히 빼기를 해갖고 그 편차를 보는 방식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 뭐 SPSS나 자모비나 뭐 기타 여러 통계 프로그램에 이 데이터를 넣고 어, P값을 같이 구하면서 뭔가 복잡한 통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입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사전 측정한 것과 사후 측정한 것들의 차이값을 그냥 단순 뺄셈으로 구해가지고 거기서 차이가 났다. 그리고 그 차이의 방향이 기대했던 방향이다. 행동 빈도는 줄어들고 갈망도 줄어들고. 이러면 그 대상자들만 갖고 서비스가 효과적이었는가를 말한다면 거기서 분석이 끝나고 소위 말하는 연구가 끝나는 거예요. 통계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엑셀 창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차이 검증해서 차이가 나왔다. 눈으로 숫자가 차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효과 있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소위 말해 대표적인 통계 프로그램인 SPSS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곧 설명드릴 여러 가지 이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두 집단 간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통계 검증을 하는 거는 이 여기서 확인된 결과가 다른 서비스 대상자에게 적용해도 일반화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딱 서비스한 요 집단에서 효과가 있었어? 를 말하고 싶다면 굳이 통계 프로그램으로 이 데이터를 끌고 들어가서 복잡한 곧 소개해드릴 분석 방법을 적용할 필요까지 없고 그냥 단순 차이 검증을 하시면 된다. 차이 검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냥 뺄셈을 하셔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뭔가 이런 서비스 효과 평가를 공식적으로 한다는 건 내 서비스가 혹은 우리 기관의 서비스가 일반화 가능한 효과를 내고 있어 라고까지 말하고 싶은 어떤 욕구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흔히들 해서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 어떤 통계 분석 방법으로 서비스 효과를 분석하는 게 타당하냐 하는 주제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차이는 좀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 현장의 필요에 따라 이 검증된 결과, 단순 뺄셈의 결과 아니면 좀 복잡한 통계 분석을 적용해서 내놓은 결과 둘 중에 어떤 걸 갖다 쓸 거냐 선택하시면 되고 그건 이 결과를 어디까지 해석할 거냐 이 대상자에게만 한정해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뭔가 일반화 가능한 효과라고 추가적인 해석을 해주고 싶으냐에 따라 선택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좀 일반화를 시키고 싶은 효과 평가 분석을 하고 싶다면 여러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건 좀 해도 괜찮은데 뭐 그렇게 추천하는 건 아닌 방법도 있고 어떤 거는 가장 수리 통계학적 측면에서 가장 권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 설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치 집단, 개입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는 그런 설계에 두 집단이 다 사전, 사후 해당되는 표적들에 대한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모은 상태다. 이렇게 설계가 이제 가장 복잡한 설계니까요. 물론 이제 사전, 사후 말고 추후도 있고 이렇게 측정이 여러 차례 반복돼 있더라도 결국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설계니까요. 이 설계를 가지고 통계 분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처치 집단, 개입 집단이냐, 비교 통제 집단이냐는 이제 집단 간 차이고, 비트윈 차이고, 처치 집단 내에서, 즉 개입 집단 내에서 사전, 사후는 집단 내 차이죠. 그러니까 within 차이입니다. 물론 통제 집단 안에서 사전, 사후도
집단 내, within입니다. 그러니까 요 설계는 통계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차이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 설계 형태이죠. 요걸 좀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가장 단순한 방법이 집단 간의 단순 T검증으로 차이를 검증하는 거, 그리고 집단 내에서 단순 T검증, 요건 이제 paired sample T-테스트라죠. 대응표본 T검증. 예, 요렇게 해서 각각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걸 하나씩 해석하면서 결국 최종 해석에 이르는 방식의 통계 분석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쓰시면 안 되는 가장 안 좋은 분석 방법이다. 요건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에 써 있는 것처럼 일종 오류, 즉 차이가 없었는데도 있다고 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좋지 않은 통계 분석 방식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집단 간의, 즉 처치 집단 간의, 처치와 통제 집단 간의 차이, 그리고 집단 내에 사전과 사후 차이를 다 일일이 쪼개갖고 독립표본 T검증, 대응표본 T검증을 다 일일이 해갖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의 분석은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이드고요. 그 다음에 처치와 통제 집단 간 사전 사후 차이 값을 구해갖고, 그러니까 빼기를 해갖고 그 빼기 값으로 T검증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식도 이건 틀린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방식도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믹스드 아노바, 반복 측정 아노바, 별량 분석, 분산 분석이라는 분석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처치, 개입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값을 공변인으로 처리하는 앙코바, 공별량 분석을 써서 효과를 검증하는 통계 분석을 돌리는 게 권장되는 형태인데, 수리통계학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값을 공변인으로 처리하고 처치와 통제 집단의 사후값 간의 차이를 보는 공별량 분석, 즉 앙코바로 분석하는 게 수리통계학적 측면에서는 가장 권장할 만한 방식이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한계가 또 있어요. 시점 간 변화 정보가 사라집니다. 그쵸? 예를 들어 처치 집단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개선된 정도가 되게 크고, 뭐 통제 집단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여기도 뭔가 시간의 효과나 기타 재산 변 효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왔을 수 있어요. 이런 추세가, 그런데 두 집단 간의 다른 면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앙코바, 즉 공별량 분석을 하면 사전값을 그냥 통제 변이로 쓰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손실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도 그래도 쓸만한 어떤 통계 분석의 그 원칙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류를 많이 생산하지 않으면서 하는 방식이 믹스드 혼합 전략 분석 방식이다라는 점. 그래서 그거가 권장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둘 다를 쓰셔도 되는 거죠. 둘 다를 쓰셔도 되는 건데, 둘 중에 어떤 게 내가 내 결과를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줄 수 있는가에 따라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일일이 다 쪼개갖고 여러 번의 T검증을 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된다. 반면에 사전값을 공변인으로 처리해서 공별량 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의 사후 차이를 보는 방식은 권장할 만한 방식이고, 아니면 데이터를 다 살려서 혼합별량 분석을 통해 이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최종 해석을 하는 방식도 써도 괜찮은 방식이다. 이렇게 분석이란 측면에서는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얘기가 조금 좀 이렇게 건조하죠? 네,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말해 SPSS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직접 옵션들을 선택해 가며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온전히 이해도 되고
내 것으로 되는데 이렇게 그냥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만 해드리는 건 좀 한계가 있긴 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연구자들이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 방법 선택이란 측면에서 어쨌든 정보적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을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앞서서 개입 처치 집단과 통제 비교 집단을 두고 사전 사후 측정을 하는 이런 실험 설계가 서비스 효과 평가 설계의 가장 권장되는 형태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즉 개입 집단과 비교 집단을 무선 할당하는 것을 더하는 설계. 이게 이제 흔히 말해 Randomized Control Trial, 즉 RCT라고 하는 효과 평가용 연구 설계 방법이다. 요거 말씀드렸고, 그거의 최적 분석 방법은 혼합별량 분석이나 아니면 공별량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방식이 아니더라도 단일 사례 연구 형태로 효과 평가를 하는 것도 꽤 괜찮은 서비스 효과 평가의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실험 설계 방식은 여러 명의 서비스 대상자를 집단 형태로 서비스하면서 할 수 있는 설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현장은 개별 중독자나 개별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1대1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설계 그리고 효과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1대1로 서비스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도 꽤 객관적인 연구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단일 사례 효과 검증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Think Aloud 프로그램을 ADHD 아동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검증한 논문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연구가 실제로 개인 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꼼꼼히 좀 추적하며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거여서 어찌 보면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에겐 더 읽을만 하고 더 가치 있는 연구, 효과평가 연구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서 소개해드린 저 논문에는 총 3명의 서비스 대상자가 받았고 서비스를 이 3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여러 번의 그 측정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옆에 보이시죠? 저 그래프의 점이 다 측정을 한 횟수예요. 엄청 많이 측정을 반복적으로 정말 자주 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저렇게 측정을 서비스 기간 안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표적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변인들이, 그게 이제 메커니즘 표적 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종 목표에 해당하는 증상, 문제 행동 표적 요인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저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여 저 변인들의 변화 추이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 저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러니까 추리 통계적 분석 혹은 뭐 기술 통계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각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 단일 사례 연구의 서비스 효과 평가의 검증 방식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그 말씀 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여러 포인트의 데이터가 개인 내에서 반복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물론 추세에 관한 통계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런 결과도 일부 제시해 주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일 사례 연구로 효과 평가를 하는 연구의 예시입니다. 참고로 또 다른 논문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요거는 미국 임상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유방암이 걸린 여성분의 불면증 개선을 위해 인지행동 치료를 적용하고 효과를 평가한 연구인데요.
보시면 총 물론 4명 이상입니다. 근데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요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의 어떤 불면 문제에 대한 측정을 총점으로 수렴하여 사전사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에 참여했던 사람 개개인의 불면 상태에 대한 측정을 지금 보시는 저 포인트 엄청 많이 찍었죠. 저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그 변화 추세가 어떠한가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형태로 효과 평가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내용입니다. 저런 식으로 효과 검증 연구를 해도, 효과 평가 연구를 해도 앞서 소개해드린 그 미국 심리학회 산하의 임상심리학회 학술지가 굉장히 탑 저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탑 저널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로 받아주는 이런 식의 연구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예시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찍으려면, 즉 측정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려면 측정이 가벼워야겠죠. 뭐 예를 들어 20문항짜리를 뭐 거의 매일 측정하도록 효과 평가의 측정 도구를 선택해 쓸 수는 없겠죠. 그렇게 매일매일 측정을 거의 하다시피 몇 개월 동안을 하려면 측정하는 효과 평가 측정 문항이 최소화돼야겠죠. 뭐 3개, 아무리 많아봐야 5개. 이렇게 해서 측정 문항을 최대한 간소화해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변화 추이를 찍어가면서 효과를 개인 단위로 검증할 수도 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에 이 반복적으로 측정한 개인 단위의 측정 값이 어떤 변화 추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냐, 요걸 센트럴 텐던시를 분석할 수도 있고, 개입이 들어가기 전 시기에 그 평균 위치가 개입이 들어간 후에 평균 위치 대비 이제 그 개입을 하고 나서 낮아졌다. 트렌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다. 그리고 변산 이 타겟 그 표적 요인들의 변화 폭이 개입을 하고 나서 줄어들었다.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 타겟 증상들의 포인트가 개입하기 전에 비해 개입한 후에 완전히 이제 변해서 중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해주는 시각 분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시각적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단일 사례 개입 효과 연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 말씀드린 내용 안에 사전 측정이 실제로는 꽤 전 시점부터 좀 미리 요 단일 사례 개입 효과 평가 연구에선 사전 측정이 조금 미리 많은 포인트에서 좀 미리 찍혀지는 형태로 개인에게 좀 설계가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점도 눈에 보이시죠?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효과평가 연구를 할 때, 한 가지만 좀 오해와 진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효과평가를 할 때 우리가 그냥 모형 검증하는 조사 연구를 한다면 측정 도구를 여러 개 쓰고 측정 문항을 막 5, 60개, 많게는 막 100개씩 이렇게 측정 도구를 문항이 그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효과 평가 연구를 위한 실험 형태의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단일 사례의 그 변화 추이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측정 문항이 많은 측정 도구를 쓰긴 어렵죠. 그러면 내가 그 측정 도구, 즉 문항을 최소화해서 써야 이 효과평가 연구 자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제대로 된 효과평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측정 도구를 고르고 그 중에서 필요하면 문항을 선별해서 쓰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도를 가져도 좋은데 심지어는 어,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단일 문항으로 측정을 해도 그 측정이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연구자들을 통해 검증된 내용입니다. 문항수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안 되면 단일 문항을 쓸 수도 있다. 다만 단일 문항을 썼다면 그 측정의 내용을 해석할 때 그 문항이 담고 있는 그 무언가의 내용을 넘어서는 확장적 해석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는 전제로 필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복잡성 수준이 낮은 개념을 한 문항으로 측정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말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 레퍼런스로 특히 대표적으로 이 와노스란 학자가 이 단일 문항을 심리 측정에 사용하는 게 해석을 제한적으로 잘 하면 신뢰롭고 타당하다라고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레퍼런스를 남긴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측정의 효율성 그리고 설계의 효율성을 위해 문항수를 줄여가야 한다면 그런 선택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문항의 무거운 검사 혹은 측정을 해야만 잘 측정 혹은 검사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좀 꼭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오해와 진실로 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